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조선 전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조선 문화사의 발달, 특히나 편찬된 도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적 발달들 이런 것들을 봤었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세종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세종 개인의 위대함만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시의 집권층이었던 훈구들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세종의 아버지였던 태종이 튼실하게 다져놓은 어떤 왕권, 강력한 왕권, 그리고 세종 개인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뤄서 훈민정음을 포함해서 뭐 혼천의, 가은의, 양부일구, 자경루 수많은 업적들이 가능했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를 본 거고요. 보통 이제 조선을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국가를 유지한 그런 역사가 긴 나라인데, 왜냐면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왕조의 역사를 통상적으로 한 300년에서 400년 봐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면 왕조가 무너진다. 어떻게 평균 수명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긴 나라들이 있죠. 신라가 그랬고, 비잔티움 제국이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조선도 신라나 비잔티움 제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긴 역사, 6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보통 조선 전기와 후기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 기점이 되는 게 이제 임진왜란, 그다음에 그 뒤이어서 따라오는 병자호란인데, 어 그냥 단순히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많은 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은 조선을 전기 후기 나누는 구분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자체로 워낙 워낙 큰 전쟁이었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든 우리 입장에서든 잊혀질 수 없는, 절대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어떻게 보면 악연의 시작이죠. 악연의 시작.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한일전 한다 그러면 뭐 축구든 뭐 농구든 야구든 뭐든 하다못해 되게 평소에 별로 비인기 종목이었던 스포츠조차도 상대가 일본이라 그러면 막 온 국민이 나서서 도로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집중을 해서 응원을 하고, 그런 어떤 일본과 우리의 특수한 인연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도 한반도와 일본은 많은 인연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서로가 약간 라이벌 의식을 갖고 진짜 쟤들은 이겨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한 그 스타트 포인트는 아마 임진왜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역시 임진왜란의 가장 캐릭터가 강력한 어떤 위인하면 이순신이죠. 보시다시피 많이 가서 직접 본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 왼쪽에 있는 건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순신 동상이 규모가 엄청 크죠. 가서 보시면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으면 막 되게 지휘받는 느낌도 들고 막 그 정도인데, 저 동상이 되게 지금 고증상의 논쟁이 되게 많아요.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순신을 장군으로 부르는 게 옳으냐라는 논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순신은 해군 장군이잖아요. 근데 해군은 장군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해군 제독은 장군보다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휘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보통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넬슨 제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순신을 장군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제독이라고 부르는 게 해군이니까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동상도 전체적으로 지금 저 장군복이 당나라의 의복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어, 사실 해군 같은 경우에 해군 제독들은 칼보단 활을 들거든요. 왜냐면 칼은 근접전 무기인데 해군은 기본적으로 배를 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상대 배에 있는 적을 쏴서 죽이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칼보다는 활이 맞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전 국민이 다 존경하는 위인이니까 우리나라 수도 한복판에 세워두는 것도 물론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순신 제독의 동상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은 해군사관학교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순신 동상을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최근에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든 이순신 동상인데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일단 이렇게 복식도 조선 장군복에 좀 더 가깝게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활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오른손에는 저게 칼이 아니라 지휘봉이에요. 그다음에 투구의 양식도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뭐 이순신이 혼자서 무슨 포세이돈도 아니고 일본군을 다 무찌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순신과 함께 싸운 거북선, 그다음에 거북선에 탑재돼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승자통통, 현자총통 이런 총포들 같이 이렇게 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어쨌든 임진왜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배경을 보면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원래 일본은 굉장히 여러 개의 세력들로 쪼개져 있었어요.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전국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개의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력으로 찢겨져 있었는데 이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맨 처음에 통일에 가깝게 다가갔던 건 지금 저기 한가운데 보이는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이었어요. 어, 요 인물이 가장 가깝게 다가갔었는데 요 인물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일단 일본을 통일했던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죠. 그리고 요걸 바탕으로 이제 일본을 통일했으니까 더 넓은 대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얘기는 그렇게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이 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력들의 불평을 돌리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관심과 힘을 바깥으로 집중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인이 얘기했었던 명분은 조선은 나아가는 길일 뿐이고 대륙을 정복하겠다, 명나라를 정복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진심 어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섬나라 입장에서 조선이야 규모가 비슷하니까 사실 국토의 넓이나 인구 규모로 따지면 한반도보다는 일본이 2배 이상 크거든요. 어, 한반도 남북한을 합쳐도 일본의 영토가 훨씬 그 섬 4개가 훨씬 넓고요. 그다음에 인구 규모도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쳐봐야 뭐 한 7천만 이럴 텐데 지금 일본은 1억 2천 뭐 이러니까 어, 규모 자체가 사실 일본이 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조선을 탐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명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요거는 글쎄요.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은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요거는 일본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장보고가 그랬듯이 사실은 늘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 바다가 굉장히 물동량이라 그러죠. 오가는 물 이렇게 어떤 물품들의 양이 많고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바다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지역의 상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학계 해석이 있어요. 이 주로 이제 일본계에서 많이 하는 일본 학계에서 많이 하는 해석인 것 같아요. 일본 뭐 동경대나 이쪽에서 많이 하는 해석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요. 근데 일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공식적으로 내건 명분은 대륙 정복인데 그 안에 진심은 뭐였을진 알 수 없죠. 추론만 할 뿐이지.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지만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동인과 서인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정권의 어떤 분열이 심하면 국가가 정말 급박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 제도가 굉장히 어지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부상으로는 어, 몇십만 명 이상의,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집합시키면 몇 명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장부상에는 그 사람이 그 농민이 병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돈만 받고 보내주고 아니면 쌀만 받고 보내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데 딱히 전쟁은 안 나고 그러니까 병사로 징집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대신 돈을 내라. 그러면 훈련 안 받아도 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인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병사보다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병사가 너무 적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얼마 안 되는 병사들도 평화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뭐가 문제냐면 싸움에 경험이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이런 거 뽑을 때도 자기 원래 소속 프로팀에서 게임 경험이 많이 없으면 안 뽑거든요. 왜냐면 실전 경험이 없으니까. 병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화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건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군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실. 싸워본 경험이 없는데 실제 전투가 터지면 잘하겠어요?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6.25를 겪었다지만
그 70년 전 전쟁이고 지금 뭐 아무리 강력한 훈련을 받은 적이라고 해도 뭐 물론 이제 해외로 파병되고 이런 특수부대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그냥 일반 병사들 그냥 군대 가서 전역하고 오고 이런 병사들은 실전 경험이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전투가 터지면 잘 상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항상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KCTC 훈련 이런 걸 하죠. 이제 실제 총은 아니지만 이제 총을 쏘면 전자식으로 총이 맞았다고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해요. 실전에 가깝게. 그래서 어느 부대 대 가상 전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리고 일본은 요 이전부터 이미 네덜란드나 이런 데랑 교육을 조금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식 무기인 조총을 들여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조총을 활용하면 활보다 훨씬 사정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조총 같은 경우에는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현대식 총하고는 물론 기능이 많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더구나 일본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기 직전까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전투를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병사들은 조총으로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고 실전 경험이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있는 병사들을 상대할 때 겪는 어려운 점이죠. 우리는 병사도 실제로 얼마 없고 얼마 없는 병사들도 실전 경험이 거의 없는데 얘들은 얼마 직전까지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조총으로 무장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하는 주장인데 이따 우리가 배우면 아시겠지만 초반에 일본이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거의 패전에 가깝게 우리나라가 패배해요. 근데 그때 일본이 승전한 여러 가지 배경 중이 과연 일본이 그렇게 처음에 빠르게 승리했을 때 조총이 큰 역할을 한 것이겠느냐가 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군대 가봐서 총 쏴보시면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소총이 K2 소총인데 K2 소총이 그래도 세계 최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호평받는 소총이에요. 근데 그 총도 움직이는 적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으시면 고정된 표적을 쏜단 말이에요. 움직이면 맞추기가 힘드니까. 근데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기능 고장이 굉장히 심해요. 이제 보통 한 10명 정도가 동시에 사격을 하는데 그중에 한 보통 한 20발 쏘거든요. 그러면 한 6명, 7명은 기능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쏘다가 탄이 걸려서 안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이제 총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다 해체해서 닦고 다시 결합하고.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소 때부터 소총 해체 결합을 배우거든요. 다 닦으라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저 때의 조총이 사람을 죽이 그리고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건 저희 큰 이모부께서 6.25 참전병이셨어요. 네, 그 분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도 이제 6.25 다큐멘터리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총 맞아 죽는 병사는 많이 없대요.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사람이 총을 맞아서 죽으려면 머리 아니면 심장이거든요. 아니면은 출혈이 좀 나다가 출혈을 막으면 이제 물론 이제 그 탄알이 몸 안에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외할아버지도 6.25 때 맞았던 총탄이 몸에 그냥 있는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장수까지는 아니라도 70대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 맞아서 사람이 죽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조총이 일본이 초반에 그렇게 계속 이겨나갔던 핵심적인 이유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배움이 부족한 탓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다 보니까 잘 모르겠긴 해요.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6.25 전쟁의 전황을 한번 볼 텐데 일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이 동인 서인으로 분열이 되어 있어서 급박하게 대응이 안 됐던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역이 해이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해이해졌다는 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엔 등록돼 있는데 그 사람 이미 돈 내고 훈련 안 받고 있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고 있는 병사도 이제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이런 면들이죠. 어 그리고 사실 군대가 실전 경험이 없으면 오랫동안 없으면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훈련도 좀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면이 생기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침략했을 때 부산으로 침략을 해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함락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주까지 쭉 밀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는 충주를 뚫리면 거의 바로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충주가 거의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까지 이제 북방민족한테서
조금 성과를 보였던 게 신립 장군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선에선 제일 잘 나가는 장군이었던 거예요. 신립 장군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신립 장군이 이제 충주의 탄금대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서 수도를 바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수도를 빼앗길 위기에 놓이면서 선조는 바로 북쪽 끝에 압록강에 있는 의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쭉쭉쭉 올라와서 한양, 평양을 점령해서 함경도까지도 함경도 지방까지도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4월 14일에 올라와서 5월 2일이니까 5월 2일에 이제 한강에 진입하는 거니까 거의 2주 만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이거 뭐 걸어가도 2주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북진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충주 탄금대인데 충주 탄금대에 가면 이제 신립이 이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을 맞아 싸우다가 패배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죠. 어,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주가 뚫리는 게 4월 28일이에요. 그런데 선조가 그러니까 한성을 떠나서 도망가는 걸 출발하는 게 4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4월 28일에 충주를 뚫리고 그 소식을 이틀 만에 전달받았다고 치면 그러면 소식을 전달받자마자 바로 떠난 거죠. 바로. 그래서 6월 22일에 거의 2달 조금 안 걸려서 여기 있는 의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계속 패배하고 있는데 영웅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을 앞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한산도, 사천, 당포, 명량 이런 곳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전투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순신이 이런 활약을 한 게 임진왜란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바다를 건너서 와야 돼요. 근데 그 해안선을 차단했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본이 있으면 무조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순신이 바다를 다 막아버리니까 해안선이 차단이 되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전투만큼이나 보급이거든요. 식량, 의복, 그다음에 약품 이런 것들이 계속 보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도 배틀그라운드 생각해봐요. 어떤 뭐 총이나 어떤 무기나 어떤 구급약품도 파밍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해봐. 싸울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배틀그라운드 잘해도 기본적으로 내 물건을 주워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보급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순신이 해안선을 차단함으로써 보급이 끊기고 그러면 이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온 일본군들은 고립된 상태에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호남,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곡창지대를 수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라도 지방은 평야가 정말 넓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에서 농사가 잘 되면 전 국민이 여유 있게 먹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사들은 끊임없이 식량을 보급받으면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의 임진왜란 전체에서 이순신의 의미는 이 두 가지예요. 해안선을 차단함으로써 일본이 보급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서 우리나라 백성들과 병사들이 식량을 보급받는 상태에서 싸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이 일본군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농민들 거 식량 빼앗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요거를 우리나라 농민들이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도 앉아서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농민들은 무기는 부족하지만 최소한 우리 동네에 대한 이해는 밝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러니까 뭐 창고처럼 생긴 거는 오히려 비워놓고 쌀을 딴 데다 숨겨놓는다든지. 심지어 그런 것도 있죠. 왜 우리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정말 끝나 있길 바라지만 왜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의 식량을 많이 빼앗았다고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일부러 좀 창고 같은 곳에 일부러 그냥 식량을 둔대요. 근데 그 식량에 독을 탄대요. 그러면 러시아 군인들은 배고프니까 그냥 가져가거든요. 가서 먹고 한 부대가 다 이렇게 어, 전멸당하든지 다치고 아프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를 우리나라 농민이라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 농민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의 이 전략적인 의의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이 보급을 못 받는 상태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켜내서 우리나라 병사들은 식량을 지원받으면서 싸울 수 있게 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진왜란에서 이순신의 의미를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바닷가에서 싸워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다 이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을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요. 이순신입니다. 거북선이고요. 그리고 거북선은요, 이순신이 발명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사실 우리가 거북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조선 사료에는 이제 역사책에는 거북기자예요. 그래서 귀선이라고 써 있는데 이 귀선이라는 표현은 태종 이방원 있죠. 태종실록에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거북선이라는 개념은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아마 이제 이순신이 전라남도 수군절도사로 근무를 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거북선을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순신이 근무하는 동안 거북선이 조금 더 이제 개량된, 좀 더 좋아진, 업데이트된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지에서도 의병이 많이 활약을 합니다. 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정부의 공식 병사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뜻에 따라서 일어난 그런 나라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그런 군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자기 고장에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서 왜군에게 정말 큰 타격을 입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의병이 무조건 꼭 다 좋았던 건 아니라고 해요. 물론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싸우는 자기 희생적으로 싸우는 병사들도 있지만 어, 그냥 조직만 해놓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의 가라식으로 운영하는 가라식이라는 표현은 너무 일본식 표현이다. 좀 약간 허위로 운영하는 그런 의병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조선 정부가 의병을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이런 걸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정말 진심 어리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원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활동하는 그런 의병 세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금 하늘색 동그라미가 다 이제 의병이죠. 곽재후, 뭐 김천일, 고경명 이런 분들. 그래서 그리고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주게 되는데 이 이여성 장군의 참전으로 평양성을 회복하게 돼요. 명나라는요, 조선을 형식적으로 도와준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도와줬어요. 정말 많은 병력을 보내주고 정말 뛰어난 장군을 보내주고 막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의 이여송 장군, 해군의 진립 장군 이렇게 보내서 정말 진심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조승훈 장군도 오고요. 근데 이 명나라가 왜 그러냐면 조선을 정말 좋아하고 조선이랑 정말 친해서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국제 외교 방식인데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술이 망하면 찬바람을 이빨로 견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은 명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든 이기든 전투의 현장은 조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나라 본토가 전투 현장이 되면 명나라 백성들이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이 전쟁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명나라는 그걸 원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심으로 지원을 해줘요. 최소한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양성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평양성 회복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벽제관 전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또 명나라가 져요. 그리고 이 임진왜란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기록했던 게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징비록을 보면 명나라 군대나 명나라 장군들의 어떤 소극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지탄을 많이 합니다. 그렇고 어쨌든 명나라 원정군이 참전을 해서 평양성을 회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시민 장군이 나서서 진주성을 또 지켜냅니다. 그래서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호남의 곡창지대를 수호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이 진주성을 지켜서. 그리고 여러 의병들이 보시다시피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명나라의 지원군과 함께 평양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김시민이 이제 진주성을 지켜서 호남의 곡창지대를 수호했고요. 명나라가 그 다음 전투인 벽제관 전투에서 지면서 이제 권율이 서울에서 고립이 돼요. 행주산성에서. 근데 이 행주산성에서 고립을 뚫고 스스로 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켜낸 거죠. 왜 이길 수 있었냐면 물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 뭐 아낙네들이 이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도 싸웠다. 막 뜨거운 물을 끓여서 위에서 아래로 붓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총 같은 형태의 그 총이 없었을 뿐이지
나름대로 화약 무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에 봤던 화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격진 첨로라고 해서 수류탄 형식의 파편이 튀어져 나가는 그런 무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총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총포의 단점은 뭐냐면 조총은 재장전 속도가 진짜 빨라요. 이제 공이라는 걸로 화약을 때려서 터트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총포라고 하는 게 정말 대포를 소형화한 느낌이에요. 정말 심지에 바로 불을 붙이고 심지가 다 타들어가면 그때 터져서 탄이 날아가고 다시 심지에 불을 붙이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총포는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화차나 아니면 비격진천로 이런 다양한 화약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막아낼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김시민, 권율 이런 장군들의 활약으로, 김시민의 활약으로 진주성을 지키면서 또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킬 수 있었고, 또 권율이 서울 행주산성에서 고립되어 있었지만 또 행주산성을 잘 지켜낼 수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연달아 패배하면서 이제 사기가 꺾여서 휴전을 제한. 이것도 일본이 잘 올라오다가 왜 패배하는 거냐면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순신이 다 막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싸우니까 이렇게 점점점 패배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나라는 계속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켰기 때문에 계속 먹을 걸 지원받아가면서 싸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휴전 제의를 하는데 일본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어, 명나라의 공주를 일본으로 시집 보내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일본 땅으로 넘겨라.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일본 장군들은 알아요. 지금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잘 풀리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러시아 같이. 근데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이걸 진실되게 보고를 못 해요. 도요토미 히데시가 믿지도 않고 또 그런 식으로 보고하면 복귀했을 때 처벌받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시는 일본이 무조건 다 이기고 있는 줄 알고 이 휴전 협상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요구를 너무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 휴전회담은 깨지고요. 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걸 정유재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담이 깨지고 다시 벌어진 전쟁을 정유재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더 준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기죠. 그래서 정유재란은 거의 우리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중간에 죽으면서 일본군은 전체가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본이 철수하면서 임진왜란은 조선의 방어전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을 내게 되죠. 그리고 이순신이 이제 철수하는 왜군을 노량해전에서 물리쳤는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이 사망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명언이 그거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전쟁의 결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분명 우리가 이긴 전쟁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전쟁터가 우리였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어떤 피해가 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쟁이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겠죠. 그러면 또 농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도 잘 안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작년에 로마 포에니 전쟁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농토라고 하는 거,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는 건 매년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냅두면 그러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것도 임진왜란이 영어로 Seven Years War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은 농민들이 다 병사로 끌려가 싸우고 있었고, 그러면 농토가 관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농토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농토가 황폐화됐으니까 농사도 안 되니까 정부도 세금을 못 걷겠죠.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곤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가 됩니다. 불국사, 경복궁, 그다음에 사고는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던 곳이 사고인데, 요게 이제 하나만, 전주사고 하나 빼고 다 불타요. 전주사고에 있는 걸 다시, 원래 전주사고, 충주사고 이렇게 몇 군데에 보관을 해뒀었는데 전주사고 빼고 다 불타는 바람에 전주사고 거를 복사를 해서 다시 이제 그 뒤로는 적상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산 위로 올려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일본 유출, 일본의 이제 많은 문화재, 특히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많이 유출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일본이 아니라 조선 백성이 불태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충주 방어선이 4월 28일 날 뚫리고 그 소식이 이틀 동안 한양에 전해져서 한양의 왕이 선조가 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의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경복궁은 백성들이 그 실망,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백성들이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 제도가 많이 곤란해지는 게 노위 문서가 다 불타요. 그래서 더 이상 누가 노비인지 알기 힘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전쟁에 이런저런 공이 있는 평민들은 또 이렇게 신분을 올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직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분제도가 흔들렸다. 그다음에 정치 체계도 의정부에서 비변사 중심으로 넘어가게 돼요. 비변사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왜구들이 막 한창 활동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이런 임진왜란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긴급 회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 변란이 생기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목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너무 길어지고 그 뒤로 바로 또 병자호란이 있으면서 이제 아예 이 임시회의 기구가 이제 정식 정책결정기구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의정부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전반이 비변사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변사가 어떤 건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방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했던 임시회의기구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조선의 최고 정무기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이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새롭게 성립이 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을 때 그 통일은 인정하지만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을 때 거기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 정부한테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군대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우리는 너희들이랑 전쟁을 하기 싫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서 이제 조선에 수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결국 이걸 받아주게 돼요. 그때 이제 광해군 때였는데, 광해군 때 사명대사를 보내서 이렇게 포로를 교환하면서 수교를 요청해 와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우리나라가 규칙적으로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조선통신사가 한동안은 일본 문화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200여 년간 한 12번 정도 파견했다고 하죠.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조선에서 끌려온 성리학자, 도공 이런 사람들이 또 일본의 성리학, 일본의 도자기 만드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중요해요. 명나라는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심을 넘어서 너무 무리하게 도와줘요. 그래서 명나라의 국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작년에 중국사 배울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는데,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이 기회를 틈타서 북방민족이 어떤 여진족이 급속하게 힘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후금을 건국하고요. 왜 후금이냐면 우리 예전에 고려 배울 때도 금나라가 있었죠. 같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나라를 계승한다라고 해서 후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후금을 건국하고 이렇게 명나라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